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김원장 전 KBS 기자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튼 경제 시간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금 19주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강남 3구 용산을 넘어서 성동, 마포, 동작, 강동 이른바 한강 벨트를 따라서 불장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자, 전 KBS 기자죠. 김원장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서울 일부만 뜨겁더니 이제는 점점 확대된다 이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 주간 0.26%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1% 이렇게 오르면 한 달이면 1%가 오른다는 뜻이고 이대로 놔두면 1년에 12%가 오른다는 거니까 우리가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을 때가 10% 정도 통계적으로 오른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름세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 3월에 서울시가 토어제 풀었다가 갑자기 이제 놀래갖고 다시 묶었잖아요. 한 달 만에. 묶으면 그렇습니다. 묶을 때 강남 3구하고 반포, 용산구까지 더 확대해서 묶었는데 그 주변 지역 성동, 마포, 용산 이쪽으로 여기 이제 과천, 분당 쪽으로 번지는 추세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뭐랄까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약간 집을 사는 걸 부추기는 또 불안감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진보 정부 들어섰는데 6개월 안에 집 사야 하나. 또 어게인 2017 문재인 정부 첫 해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이 기사도 아주 많고 어제 매경신문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는 자기야 이러다 60억 찍겠어. 그러니까 이런 좀 선정적인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다음 달에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된다면서요? 이게 네, 부동산 매수 심리를 부추긴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돼서 대출이 더 어려워지니 6월에 사야 한다. 그래서 실제 분양도 6월에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이제 LTV, 집값에 대출을 얼마까지 해준다. LTV 규제가 있고 여기에 이제 DTI, 당신 소득이 얼마예요?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이게 있고 여기 더 강화된 게 이제 DSR이라는 종합적인 대출 규제인데 이게 당신이 한 달 얼마를 버는데 그중에 원금과 이자로 정확하게 얼마를 갚습니까?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 그러는데 예. 이걸 예를 들어 40%로 딱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3단계라는 건 그 원리금에 포함되는 걸 과거에는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뭐 다른 신용대출이라든지 3단계가 되면 이제 당신 자동차도 할부로 샀네요. 그것도 어차피 이자 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뭐 카드론이 있네요.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느냐. 한 연소득 8천만 원이신 분이면 4억 정도 대출이 나오는데 3억 7천만 원이니까 뭐 한 2, 3천만 원 대출이 줄어드는데 좀 과도하게 언론이 부풀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서서 추경을 해서 돈을 많이 풀 거니까 또 가구당 25만 원 이것도 곧 지급이 될 거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만약에 전 국민에게 준다 해도 가구당 100만 원이잖아요. 가구당 10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를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과도한 이런 우려 또 이런 심리가 분명히 사자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것이 또 심리적 요인이든 뭐든 통계를 통해서 급등이 확인되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무슨 수단이 있나요? 일단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시장 원리에 두고 차분히 공급하겠다. 바꿔 말하면 어디서 집값이 튄다 해서 과거 진보 정부처럼 막
찍어 누르지는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또 이제 시장에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거니까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또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정책을 내놔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게 게다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아시는 것처럼 집 빨리 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했다가 오히려 집값이 올라버렸잖아요. 맞아요.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예. 지금 정부는 종부세 같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도 않을 것이며 공급에 맡기겠다 이런 입장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일단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조금 더 누를 겁니다. 누르고 서울시는 또 토지역 거래 허가제를 지역별로 확대하는 그런 두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우리는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잡겠다. 근데 공급을 어떻게 늘리죠? 그러니까요.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더 해주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서울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동안에도 서울시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많이 해줘서 15층 아파트를 30층으로 재건축하는데 지금 거의 40층, 50층까지 올리게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음마 아파트는 정확하게 1년 전에 한 84제곱미터가 27억 정도 했는데 지금 38억, 39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늘어난 가구 수가 과연 수요를 충족할까? 네, 이 공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로 공급을 늘리는 건데, 예. 3기 신도시 땅도 잘 안 팔립니다. 택지도 땅이 팔려야 거기 건설사들이 그렇죠. 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심지어 착공률이 지금 그렇게 지난 정부에서 서둘렀는데도 착공률이 6%입니다. 3기 신도시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서울과 그 주변의 좋은 지역만 살려고 하지 더 이상 신도시를 그 주택을 원하지 않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네. 결론적으로는 재건축 풀어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새 정부도 재건축 풀어주는 걸로 예를 들어 50층 올려줘서 국민들이 그럼 수요가 그러면 예를 들어 음마나 뭐 압구정 현대를 100층, 200층으로 올려주면 이 수요가 가라앉을까?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어서 공급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네. 그 비싼 그 지역에 집 갖고 있던 분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에 한 뭐 30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재건축해봤자 몇천 가구 늘어나고 몇만 가구 늘어나는데 사실은 집을 갖고 있다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어 지역에 소득이 인컴 피크라 그래서 소득이 피크 정점을 지나면 보유세 같은 게 높아서 버티지 못하고 다 외곽으로 은퇴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보유세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을 예를 들어 대치동만 해도 아이들이 다 크고 취업을 해도 7, 80대 가구주들이 나가질 않습니다. 맞아요. 공급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 뭐 우리나라 공급은 어르신들이 뭐 오래오래 사시고 돌아가실 때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공급밖에 없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부는 보유세는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죠. 집을 사는 사람만 있고 파는 사람이 없는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네, 가격이 더 경직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예. 만약에요. 그러면 보유세를 좀 점진적으로 높이자 그러면 보수 진영이 싫어하고요. 그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거래세에서 그 10억에 샀던 분들이 30억, 40억에 팔고 나가게 해주자 그러면 또 진보 진영에서 각 사람들 20억, 30억씩 남기는데 딸랑 1, 2억 양도세 받고 엑시트하게 해주느냐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합니다. 반대하더라도 원래 정해진 정답은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 취득세는 낮추는 게 정답 아니에요?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사실 보수 진영도 이 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보유세가 또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게 국세하고 전환하기가 그리고 또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종부세는 없애고 이런 부분들이 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자꾸 다음 정부로 미루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동산 불이 붙으면 잠잠하던 가계부채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달에 6조 원 늘었는데 이번 달에 지금 이렇게 더 뜨거워졌으니까 또 얼마가 순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꾸 이렇게 부동산에 돈이 묶이면 가뜩이나 경기가 무거운데 쓸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맞아요. 지금도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런 우려를 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번이나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이제 집값을 부채질할 수 있고 금리도 내려간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부가 창구 지도를 합니다. 돈 많이 빌려주지 마. 주택담보대출 많이 하지 마. 은행별로 우리가 총액 확인할 거야. 이렇게 은행을 누르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시중은행들은 그 핑계로 예금금리,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예금금리는 내리면서 대출금리를 또 안 내립니다. 예. 우리 시중은행들이 아니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정부는 대출해주지 마라 그러니까 명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 그러니까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마진이 지금 1.5%포인트까지 벌어져서 사상 최대입니다. 은행만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렇죠. 뭐 얼마 전에 모 은행은 주담보를 30년 만기에서 40년 만기로 바꾸더라고요. 그럼 이제 매달 갚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DSR 조금 더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규제라는 게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규제를 하면 자꾸 이게 편법이 생기니까요. 예. 네. 자,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장기적으로 부동산 정책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이런저런 대책들이 아직 많이 있고 정부는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을 보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 이제 넓게 보면 이 서울에 수요가 있으니까 서울에만 아파트 짓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다른 데는 재건축도 안 되거든요. 건축비가 올라가서. 예. 그러니까 서울에 더 짓고 더 짓자 이건데 이러면 이제 또 주변에 신도시 계속 공급되면 지방의 어떤 지방 대도시마저 더 부동산 가격 유지가 정말 어려워지죠. 붕괴 직전인데 3기 신도시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2기 신도시도 1,100필지나 안 팔리고 있는데 대부분 근린상가든 다른 용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기 신도시 지어놓은 것도 전부 아파트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그냥 베드타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과밀하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주변에 베드타운 개발 조금 줄이고 지금 일본 도쿄의 위성도시들 다마 신도시 이런 데 다 텅텅 비고 있거든요. 과거 20년 30년 전에 지었던 신도시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그런 어떤 수도권 심화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장 전 KBS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최창렬 교수 뜬 인물.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으로 이제 선출된 김병기 의원. 예. 어떤 고여의 원내 사령탑이 됐는데 어느 원내대표나 다 임무가 크겠습니다만 정권 초기이고 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협치와 그리고 또 국정 능력을 뒷받침해야 되고 이런 두 가지에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 어떤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김병기 의원을 꼽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원내대표들은 왜 딱 1년씩밖에 안 해요? 글쎄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너무 나눠 먹기 아니에요? 네. 돌려가며 깨먹기? 상임위원장도 2년인데요. 되게 그러니까요. 꼭 1년만 하더라고요. 너무 금방 끝나더라고요. 원내대표들이. 참. 네.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이재명 대통령실의 첫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우상호 전 의원인데 아마 역대 정무수석 중에는 아마 최다선 출신이 그러면 사선 출신의 정무수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비명계 온건파로도 분류가 되는 거 보니까 아마 여야 협치가 좀 과거 어느 때보다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또 그게 우상호 정무수석에 주어진 가장 큰 저는 임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우상호 수석도 그 기자들 질문에 그런 대답을 했던데 자기가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정무수석 그 제안이 왔을 때 받아들이는데도 아주 요인이 됐다. 왜 그러냐? 강훈식 실장하고 워낙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왔고 워낙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답변이 뭐냐면 모든 사안을 정무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경제정책, 외교정책 하나하나도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등이 모여 앉아서 정무적 판단을 항상 하겠다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주 너무 당연한 거죠. 올바른 판단이죠. 특이한 게 저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나이라든지 선수란 모든 면의 선배인데도 나이 10살이나 불구하고 많아요. 정무수석을 예. 흔쾌히 오케이 한 것. 예. 이거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열 교수. 이분은 오광수 전 이제 민정수석인데 낙마했으니까. 낙마했어요. 이분이 처음엔 상당히 그래도 민정수석의 역할이 대단히 큰 건데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 못지않은 역할하는 게 민정수석이고 이게 공직기강의 도덕성 검증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도 그렇고 근데 아무튼간에 그 첫 정권에 이 민정수석으로 이제 발탁이 됐던 건데 낙마를 네. 했어요. 그래서 오광수 개인으로서 상당히 좀 불명예스러웠고 정권으로서도 뭐 이게 당연히 이거 하나 가지고야 뭐 문제가 크게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인사가 자꾸 나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럼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광수 전 수석을 생각했습니다. 예. 네. 근데 본인 스스로가 부동산 차명 보유에다가 뭐 무슨 뭐 대출 편법 대출 차명될 수도 있고요. 예. 자신 스스로가 이게 문제가 될 텐데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속마음을 모르겠는데 이게 검증이 안 된 것도 좀 이상하고. 아니 우선 저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런 문제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낙마도 낙마지만 이게 만약에 발탁이 안 되고 그냥 거부했으면 이게 밝혀지지 않았을 텐데 본인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말이죠. 참. 이게 특히 넘어갈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도 네.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좀 검증 업무를 비슷하게 해봤는데 예, 대통령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선호하면 쉽게 이건 노함 게 어렵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예. 이렇게 나가. 근데 이런 거는 방법이 다른 거하고 없으니까. 달라서 문제가 되면 배기기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욕심입니다. 최준 원장 금주의 진인물.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서는 이제 오광수 있다면 해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어제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금 79번째 생일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50개 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반 트럼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노 킹스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그리고 아웃 트럼프 그래서 아주 센 시위가 일어나는데 아무리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우방국에 대해서 너무 세게 밀어붙이는 것 같고 국내 정책도 너무 일방적으로 좀 가는 것 같다. 또 얼마 전에도 일론 머스크하고 충돌했습니다만 너무 좀 좌충우돌하는 것 맞아요. 같다. 예. 게다가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며칠 만에 끝낸다더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혀 진척 없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까지 공격해서 점점 더 복잡해지죠. 그쪽 상황은.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으름장 놓더니 전부 다시 유예시켰죠. 사실상 말한 게 실천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 옥죄는 것도 법원에서 전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서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우리나라한테는 좀 좋은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모든 일을 이제 거래로 하고 뭐 좋게 포장한다면 미국의 국가 이익이 우선이다. 미국 이제 우선이다라고 합니다만 이게 모든 게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너무 배제하는 게 아니냐. 너무 사업 마인드, 거래적 마인드 이런 그러게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자꾸 이런 부담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누구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이죠. 무대뽀로 막 밀어붙이는 거죠. 윤석열 얘기합니까? 뭐 예 굳이 안다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무대포도 아니고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로 뭐 그건 정말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제 관세 정책 등등 때문에 미국 경제도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 보고서 막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되고 지금까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개인 자산은 무지하게 늘어났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돈만 버는 거예요. 자기 돈 벌고
관세 협상이라는 게 오히려 이제 미국 내의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게 유발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지탱이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엔 탄핵이라는 게 이게 또 만만치가 않을 텐데 탄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뭐 자신이 그 경제 상황을 불투명하게 만들면 예를 들어 뭐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뭐라 그러죠? 풋옵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돈 벌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심각합니다. 네, 참. 이게 또 자기는 그건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되고 이제 뭐 한 열흘 조금 됐어요. 넘었죠. 예. 뭐 그 사이에 좀 제일 눈에 띄고 잘한 건 뭐였다고 보고 아쉬운 건 뭡니까? 글쎄요. 일단 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정말로 통합을 강조하는구나 그건 느껴지는데 이제 이게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선 아쉬운 것부터 얘기하면은 통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 인사에서 특별하게 통합의 상징성 같은 거 이런 인사는 아직은 못 발견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인선이 많이 있을 것이고 내각 인선도 있을 테니까 그때 뭐 이제 어떤 참신성이라든지 파격성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인 상징성 이런 게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 게다가 뭐 인사에 관련돼서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 아주 중요한 인사들에게 이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민석 총리 대정자도 그렇고 이런 건 좀 아쉬운데 제가 가장 그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그 대북 확성이 중단한 거.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단 살포 하지 못하게 지금 하는 거. 또 전단 살포를 했더라고요. 시민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한 거 이런 건 잘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장 지난 정권에서 뭐 여러 가지 비판할 게 많습니다만 대북 관계를 완전히 그렇게 그 강경으로 몰고 가면서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설령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들께서도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대북 확성 중단하면서 북한도 이제 대남 방송 중단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북 관계, 남북 관계에서 상당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 아주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딴 거보다도. 최준 원장은. 방금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월 4일 날 취임식 당일 날 여야 대표 오찬했던 그 상징적 효과가 좀 너무 깊이 뇌리에 남아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쭉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상징적인 건 그 해외 정상을 통화할 때 순서가 미국, 일본, 중국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내부에 있는 보수 진영했던 불안감을 해소시켰다라는 거고 하나 더 하면은 지금 G7하고 나토 정상 회담을 아직 나토는 참석 여부가 결정이 안 됐죠?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죠. 가는 쪽으로 지금 검토는 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큰 국제회담에 첫 데뷔를 하게 됐다는 것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플러스 포함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나토 회담을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가야 된다. 그러면 우방국에 대한 동맹 서방국의 연대에 같이 참여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둘 수 있기 때문에 온건 보수나 중도의 흡수 효과도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쉬운 건 없습니까? 예? 아쉬운 거. 아쉬운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뭔가 좀 통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사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다. 사실 중요한 포스트의 통합 인사를 단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과거에 무슨 해양수산물에 조금 이렇게 좀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마이너한 부분에 있어도 그런 통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에 좀 야권 쪽 인사, 국민의힘 쪽 인사를 좀 과감하게 발탁하는 모습을 좀 한두 건 보여줘도 좋겠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대통령실 꾸리는 게 우선이었고 그다음 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정식 취임을 해야 총리 제청을 받아서 내각 인선에 들어가니까 뭐 앞으로 기회가 있죠. 자, 이 3명의 특검 전격적으로 임명한 거, 이 3명 특검 발탁된 분들 몇몇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현 교수? 저는 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가지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단 특검들이 과연 어떤 수사를 하느냐를 지켜봐야지 비판을 해야지 아직은 비판할 게 없고 그리고 일단 특검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쪽이 있던데 그동안 검찰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영 못했잖아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요. 거기서 2년이 거의 훌쩍 다 돼가요 지금. 그런데 대통령이 이른바 경로했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만
그게 아무리 봐도 정황선이 보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정말로 저는 실질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예. 그게 되지가 않았잖아요. 예. 모든 게 그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고 내란 특검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고 있고 여러 내란 종사자들이 재판받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사전에 모의된 이런 정황은 전혀 수사가 아직 안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특검을 맡은 인사 이 인물들이 정말로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 내란 특검으로 이제 지명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뭐 사초를 쓰는 심정을 하겠다.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사초라는 게 과거 조선시대 때 사관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했던 게 사초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심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정말 잘못하다가는 물론 이제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간다든지 너무 오래 간다든지 하면 이건 뭐 정치보복 이런 프레임에 또 휘말릴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반드시 밝혀야 될 사건을 하지 못했던 네. 지난 정권의 문제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이 크다 특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지상 특검 세 사람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시간이 밤 11시였습니다. 11시 넘어서요. 아, 예, 상당히 이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봐요. 그만큼 특검에 대한 엄중함, 신속함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예, 예. 이제 그 세 사람 보면 되게 이제 공통점은 이제 진보적인 인사입니다. 근데 이건 뭐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좀 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이거 뭐 결국 야당 탄압 아니냐, 정치보복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비판하는데 이건 역시 충분히 이제 예상했던 이제 너무나 솔직히 뻔한 그런 이제 논리기 예, 때문에. 예.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뭐 큰 비중은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 세 사람의 특검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있거나 지나칠 정도로 편향되거나 흠이 있었다면 이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안 그런 그건 부분이- 아니었다는 점이 다행스럽고 그다음에 좀 이후에 이제 준비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특검 임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좀 추가로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고 또 지적할 부분 지적하겠다. 그런데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수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이미 행동을 통해 다 드러난 사람들이잖아요. 뭐 각 사령부의 사령관들 어떠한 지시를 해서 실제 부하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네. 이게 다 이게 있으니까 그걸 증거로 바로바로 기소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각 관련 인사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 뭐 동조했는지 어쨌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게 객관적 물증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나왔던 얘기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개헌 관련 이 쪽지 문서를 그냥 뒷주머니에 넣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분이 한덕수 전 총리였는지 최상호 전 부총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걸 증거로 딱 낚아채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지금 김영현 전 장관도 이제 구속기간 다 끝나가요 지금 전 네. 국방부 장관도 그래서 석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야말로 지금 증거나 이런 게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뭐 비화폰 이런 수사가 이제 할 수 있겠죠. 비화폰 같은 거에 통화 내역 같은 걸. 그 내용만 나오지 또 내용이 또 안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이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탄압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 수가 있어서 정말 기간도 길고 또 이게 최장 170일인데다가 검사도 많아요 지금. 예, 많고 예. 수사관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로 쪽집게 하듯이 외과 의사가 집도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울 것 쉽지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의외로 다른 특검이나 과거의 특검보다 오히려 쉬울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래요? 우선 이 헌재에서 큰 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법적인 큰 틀에서 결론이 나왔고 두 번째 검찰 수사 보면 상당히 일관되게 어떤 증거들이 관련 사령관들이 군 증거나 증언들이 충분히 이미 나왔고 또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완결하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특검의 중요한 목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군사령관까지는 다 됐는데 예, 이미 다 됐습니다. 내각이나 의원이 문제라는 저는 오히려 더 그분도 쉬울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그래요? 충분히 그 전에 자료를 정리하면은 지금 보면 특검 검사만 하더라도 내란 특검 60명 아닙니까? 역대 최다고 거기다 수사관까지 합하면 20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되지 않겠나 국민의힘 싶습니다. 의원들이 그 당시 계엄 당일날 예. 국민의힘 당사로 갔던 거 뭐 예. 이런 부분들 이게 내란 관련 아니냐. 예. 거기에 이제 뭐 사전에 이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로 안 가고 이제 당사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수사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런 부분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 내각 인사들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 하나 순순히 입을 쉽지 열어서 않겠죠. 다 그 진술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만만치 않을 것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시에 그 국회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모이도록 했던 부분들 진술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면 현직 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에 규명하는 작업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근데 특검이라는 건 사법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아니 저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사법 처리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지면 상당 부분 국민들이 심판할 수도 저도 있는 일리가 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수사를 했는데 별개 사법 처리로도 못 가고 기소도 안 되면서 자꾸 현직 의원 그 당시 현직 의원을 자꾸 이제 내란 모의로 수사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부분은 김건희 건이나 모든 건이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 특검도 그렇고 특검 보도 수사도 내용도 모든 걸 야당 탄압이라고 밀어붙이면 너무 뻔한 거거든요. 예. 아니, 현직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만만치 않겠다. 김건희 여사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수사는 쉬운데 사법 처리는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내란 특검이 이제 조은석 특검이 그 재수사 전문가라는 별명도 있다니까 하여튼 실력을 좀 제대로 발휘해 봐야죠, 주길 뭐. 봐야죠. 자, 1시 32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오늘 아침부터 영동대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포대교부터 정체가 계속해서 심하고요. 나란히 지나는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많이 밀립니다. 반대 일산 방향으로도 청담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가 심해졌고요. 고속도로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광주휴게소에서 동곤지암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밀리고요. 더 가서는 동수원 5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감곡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부근 정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정안 휴게소에서도 사고가 나서 부근 혼잡합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 얘기인데요. 페이스북에 쓴 얘기인데 현재 그 국민의힘 당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국민이 버린 윤시향 레짐이랑 이제 그 프랑스의 그 혁명, 그 앙시행 레짐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윤자를 딴 것 같은데 윤시향 레짐의 잔재에서 허우적대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권력 다툼 내려놓고 썩은 부분들 끊어내고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파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의원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과거 역사적인 그 유럽의 그 프랑스 혁명을 비유해 가면서 했는데 예. 아주 적극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지금 탄핵으로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바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른바 구주류 친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말이 아니겠는가 해서 핫한 말로 생각했습니다. 예. 예.
최준 원장 핫한 한마디. 민주당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당선된 김병기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개혁의 동력이 가장 강한 취임 1년 안에 내란 척결이나 검찰 개혁을 벌이는 모든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 1년 안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아무리 좋은 개혁 작업도 이게 뭐 2년 3년 길어지면 아까 말씀한 대로 국민 피로증이 오고 또 이게 정치보복 논란이 오기 때문에 방금 새 특검이라든지 이런 개혁 작업들 과거에 대한 내란 바로잡는 이런 것들이 거의 1년 안에 아주 정말 그 전광 석화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서도 정치보복 논리 최소화하려면 병행돼야 되는 거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야 협치, 민생 이 세 가지가 병행이 반드시 돼야 이 첫 번째 1년 안에 이런 내란 척결에 이런 작업들이 이 원만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1년은 저도 개인적으로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 1년까지 가면 안 되지 않아요? 특검이 170까지 최장 170이니까 거의 뭐 넘어갈 수 없는데 특검 이후에까지 계속 이 지금 3대 특검 관련된 게 나오면 이게 그 정말 정치보복이 나올 거야. 정말로 특검들이 잘해야 된다는 말을 또 하나지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비롯한 모든 이제 검찰 개혁 비롯한 개혁 작업을 전부 다 몰아잡아서 이제 포괄적으로 넉넉히 1년을 잡은 것 같은데 1년 안에 꼭 다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뭐 민생 뭐 외교안보 이런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역대 가장 그 파견 검사 숫자도 많으니까 가능한 한 저는 시간을 당겨야 된다고 봐요. 당겨야죠. 길게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가 이 국정농단, 이 적폐청산 수사 등등이 너무 좀 광범위하고 길었다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정말 책임질 사람들만 좀 딱딱딱 책임지게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 수사가 또 수사에 또 속성이 있으니까 순리상 가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뭐 지켜봐야죠. 뭐 지금으로서. 그나저나 김병기 서영교 그 경쟁에서 3선이 누르고 이겼어요. 그게 이제 전 김병기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게 원래 이유가 뭐 특별히 제가 무슨 정보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 서영교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 모두 다 친명 좀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분이 되는 게 불가피한데 서영교 의원이 이 김병기 의원보다는 보다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성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국회에서 소리를 많이 질러서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서영 지난번도 왜 그 국무위원도 일어나서요. 사과하세요. 한 게 서영교 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이 포함이 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가 그래서 오히려 강성을 지나치게 가는 게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의 전략적인 선택,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김병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연히 이렇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몇 번 통화를 사전에 해보니까 이미 김병기가 유력한 걸로 보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앵커 말씀하신 딱 그런 내용 그래도 서영교 의원이 너무 소리 질러서 그래서 이후로도 소리 지르면 이게 어떠냐. 그래서 그나마 원만한 무난한 김병기 의원이 낫지 않지 이런 얘기가 퍼져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설령 서영교 의원이 됐더라도 저는 뭐 큰 저는 뭐 문제는 없었을 거라 보는 건데 좀 더 김병기 의원이 더 안전 카드로 그렇게 먹힌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라는 게 원래 여야 협상의 그 수장이니까 그렇죠. 협상력을 참 중요시해야죠. 좀 온건할 필요가 있죠. 너무 강성으로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원내 협치라든지 이런 데 좀 걸림돌일 수 있겠죠.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내일 이제 송원석, 김성원, 이헌승 한 명 송원석은 TK, 이헌승은 PK, 김성원은 수도권 이렇게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게 된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또 지금 비대위 김용태 위원장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국민의힘은 결국은 저도 상당 기간 동안 친윤의 의도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송원석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송원석 의원이나 이현석 의원이 TK, PK이기 때문에 다 영남이기 때문에 영남이 표가 분할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분산되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친윤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요. 지금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자꾸 친윤이라고 그러느냐. 구주류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친윤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게 이제 물론
TK 지역의 그 투표 성향과 이제 관련되는 거라 하더라도 어쨌든 정당이 그 부분을 분명히 자기 부정을 하고 나와야죠. 그때 잘못됐던 것이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자기 부정되니까 안 된다는 논리로 오히려 반박을 하던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저는 친윤 그룹이 지금도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송원석 의원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김성원 의원이 좀 친한 게 소리도 듣고 또 수도권이니까 김성원 의원이 좀 돼서 뭔가 당의 길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예. 별로 그렇게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치. 그래요? 예. 이미 탄핵도 다 지나갔는데 왜 그 당시 탄핵 반대 당론 잘못됐다 그걸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그 TK 지역에 그 내년 총선에 그 지방선거 공천권도 그렇고 또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다음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전혀 안 돼요. 그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죠. 참. 네. 지금 이 세 사람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좀 비교적 무명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파 색깔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뭔가 좀 뚜렷한 색깔이 있는 리더십 있는 의원은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은 적당히 봉합 국면으로 가고 있다. 결론은 예.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누가 되더라도 별로 당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 결국 중요한 것은 당대표. 대표로 넘겨졌다. 공이 넘어갔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냥 봉합하는 수준에서 원내대표 뽑아놓고 예. 당대표에서는 결국 한동훈 김문수 다시 붙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그 국면으로는 가고는 있는데 예. 방금 딱 핵심적인 질문인데 그렇게 꼭 가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이제 김용태 카드인데 이 김용태가 계속 가느니 어떠느니 그리고 일단 김용태가 제안했던 뭐 5대 개혁안 이 부분을 서로 받아들여서 친윤과 친한이 그래서 적정 봉합하는 제3의 카드가 없을까라고 상당히 좀 고민하는 그런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 갈피를 못 잡았다. 네,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죠. 이번에 이제 이 원내대표 선거도 중요하죠. 대표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데 예. 김성원 의원이 만약 된다면 그래도 당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좀 희망 섞인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송원석 의원은 우리 이제 최진 원장 말씀처럼 그렇게 개파석이 뚜렷하지는 않아요. TK 지역에 이제 지역군이 있습니다만 경북 김천이니까 그렇다더라도 이게 상징성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의 의원이 원내대표 하느냐, 원내 사령탑에 되느냐 문제인데 김성원 의원이나 이 수도권에 좀 비교적 개혁적인 몫을 낸 사람이 돼야지 당대표 선거에도 그 영향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갈 것 같지 않아요. 당분간은 김문수 전 후보 전 장관이 아마 당권에 도전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그래 보여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친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서로의 방파제가 되고 방어막이 돼주면서 상당히 구태한 생각을 오랜 기간 가져갈 게 아니냐.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그런 기대는 안 가져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9월 초에 예정대로 김문수 한동훈의 양쪽 세력이 한판 붙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국민힘 입장에서는 정말 분열이 훨씬 심화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멸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되더라도. 그래서 제3의 길을 찾는다. 예.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순전히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9월 초에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이를테면 김용태 같은 제3의 카드 저는 김용태 카드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평가적으로 당을 상당히 좀 쓴소리하고 개혁적이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찾아낸 저는 카드라고 봐요. 그래서 김용태 카드를 당분간 당 대표에서 뭐 계속 정식으로 다시 뭐 선출을 한다든지 혹은 제3의 카드를 김문수가 한동훈가 아닌 제3의 카드를 찾아서 당 전당대회를 열어서 뽑는 것이 그나마 그게 좋은데 차선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고 우리 최진 원장은 그런 식으로 좀 개혁적인 쪽으로 갈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차이가 분명히 적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가야 되고 갈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 갈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 한동훈으로 딱 가는 구도 양강 구도 싸우는 구도로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국민힘 속 사람들 물어보면 대답을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모르겠습니다. 외부 용병을 또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두 사람이 한 판 붙는 거는 절대 마이너스다. 국민 일각에 그 전체에게. 말씀하니까 일각에서 제가 최근에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소장파라는 어느 의원하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외부 인사를 생각하는 그룹이 있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김종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 다시 또 김종인. 그 제가 아니 또 김종인이냐 그게 언제 때 김종인이냐 그렇게 자기들 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는 자기 당이 끝난다. 이거 망한다. 근데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이걸 막으려면 그래도 김종인 같은 분밖에 더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건 개인의 의견이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 국민의힘 내부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대목이 좀 안타까운 게 김용태 카드 사실 생각지도 못한 카드 사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시야를 넓혀서 이를테면 재선 삼성그룹에 찾는다든지 혹은 원외에 있지 않습니까? 재선 3선 4선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어요. 예. 제가 사실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시야를 조금 넓히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국민의힘은 딱 정해놓고 있어요. 아니, 최진 원장이 그 여기서 언급한다고 오해의 소지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최진 원장의 그 분석이고 해석일 뿐인데. 다음에 그 말씀드리겠고요. 누구예요, 누구? 어쨌든 시야를 넓히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선 3선도 만들고. 제가 봐도 몇 명 있을 것 같긴 하던데. 아니 두 분은 근데 그 동의 안 하세요? 이 재선 3선을 넓히고 원내까지 넓히면은 있다고 당 보다 대표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계속 저하고 차이가 나는 게 별 큰 의견 차이는 아닙니다만 국민의힘에 그렇게 그런 인물을 예. 택할 정도의 그런 풍토가 안 돼 있다고요. 이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는 이 친으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왜 없어 찾으면 있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요. 최창렬 교수 분석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뭐 TK 자민련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위기 의식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로 갔다가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한계인데 노선상 전략상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맞죠. 저 한동훈 대표로 갔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라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공명 의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아직은.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뭐 친윤계로 가면은 망하는 건 분명하고 친한계로 가면 한동훈 잡으면은 당권이 분리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한동훈이 이제 친화력 정치력을 얘기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넓은 정치력을 보여주면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절대로 안 된다는 논리는 아직도 확실하니까 저는 결국은 한동훈의 리더십으로 규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불과 6개월 전, 3개월 전에 비해서 한동훈이 어느 정도 좀 넓은 정치력을 갖게 됐는지 그 부분이 아직 좀 맞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나와서 생각나는 건데 최근 발언 중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거 며칠 안 됐습니다만 문화대혁명에 비교하고 이러는 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요, 이건 그래서 이게 무조건 강성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권에 대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 잘못된 걸 정확하게 근거와 논문을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야 모두 이렇게 되면 쓸당이 이렇게 돼요. 과도할 정도의. 제가 볼 때 아직 이재명 정부에게 몇 가지 인사상의 문제는 나옵니다만 문화대혁명 정도로 비교할 건 전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 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발언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던 사람인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한동훈 전 대표가 사람이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바로 그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에 이런 게 미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열흘 동안 뭘 했다고 문화 대혁명까지. 이거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너무 강성으로 가는 게 그게 뭐 친윤과 대립한다?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건 얘기가 다른 얘기로 왔지만 제 이 얘기는 여권 내에서 야권 내에서 그런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아주 세게 얘기하는 그 정치적 셈법은요.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은 오히려 저쪽 편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걸 이제 불식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어떻습니까? 친윤계와 친한계가 서로 이제 동의할 수 있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제3의 카드. 오케이 카드를 해서 당의 권한을 분점한다.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완전히 개혁을 해야 돼요. 친윤이 거의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친윤이 완전히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직도 이제 내려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걸 분점을 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아니고 탄핵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하자는 것도 거부한 정당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단 친윤이 분점한다. 두 양측이 협상을 할 때 큰 대원칙은 친윤계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비윤계가 당권을 잡게 되면 가는 길은 뻔합니다. 대국민 사과하고 정산하고 정리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는 거고 다만 친윤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년 당권에 대한 공천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분점하고 딜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책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당에서는 다 공천권이 어느 정도 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대로 김문수 아니면 한동훈으로 가면 너 죽기 아니면 나 살기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위험천만하단 말이죠.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제 얘기는 그 말에 뭐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제 말씀의 요지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분점하고 공천권 나눠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다른 때 같은 말이 돼요. 정치라는 게 협상도 하고 줄 거 주고 받고 기브 앤 테이크인데 이건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했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취임한 지가 새 대통령 취임한 지가 열이 넘었어요. 여전히 지금 당권 얘기하고 있고 친윤이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거든요. 이런 정당을 분점을 하고 공천을 나눠 갖는다. 이건 완전히 망하는 길이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최상일 교수님 말씀 분열하는 게 나아요. 분열해서 아예 갈라서야 돼요. 갈라서서 친문 배제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방받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못 갈라서죠 또. 못 갈라서는데 저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분점해서 된다. 무슨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지도 그러니까 않고. 그 말씀에 대한 제 반론은 다시 제 반론은 뭐냐면 김문수 한동훈의 둘이 한판 붙어서 어느 한쪽 이기면은 그거는 정말 공멸의 길이라는 거죠. 왜? 전 최선이 아니라.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재명 정권이 위헌정당 심판 청구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 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글을 쓰던데 사실 그건 물론 제도상 위헌정당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고 지난번에 뭐 진보당이 아니었죠. 그때 당 명칭이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산을 한 사례도 있지만 있죠.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건 국민에 의해서 저절로 뭐 쭈그러들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걸 법에 의해 무슨 해산하고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당을 해산하려면 민주적 정당의 기본 질서에 위배돼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그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비판하는 거지만 그걸 정당 해산의 이익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좀 과도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여권에서 그런 말은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오고 그거 그쪽으로 가지도 않을 겁니다. 국민 자체를 상당히 뒤흔드는 다분히 그렇죠. 전략적 발언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홍준표 대표 머릿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계속 흔들어서 아까 최상일 교수님 말씀한 대로 깨져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깨질 경우에 그 어느 한 큰 축과 플러스 이준석과 플러스 홍준표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제3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제2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아직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이제 하나의 그냥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를 국민들이 뻔히 아니까 당 지지도가 지금 최하로 내려가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 정도로 많이 걸릴 것 같다. 이 정도로 합시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프라노 조수미의 그리운 금강산 듣고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